안녕하십니까. 채널 후 곽보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이번 대선에서 경제가 과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인지 이런 이슈를 좀 다뤘습니다. 지금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 이 두 인물이 경제 분야에서는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떠올린 것이, 그러면 경제 전문가가 경제를 잘 알고 정치까지 잘 아우러서 오히려 그 유력한 후보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문제를 좀 집중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즈니스 포스트의 유근영 기자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유근영입니다. 네, 유근영 기자. 경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은 경제를 정말 잘 아는 그런 인물이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대선 후보로 꼽히는 그런 인물 가운데서 경제를 잘하는 경제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유승민 전 의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세 사람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그 정세균 전 총리부터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 정세균 전 총리는 이 정계 입문 전에 쌍용그룹 임원을 지낸 기업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이 정 전 총리가 실물 경제에 밝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었죠. 물론 기업인 출신이라고 해서 경제 전문가로 평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긴 합니다. 기업인 출신 정치인이 아주 많지는 않더라도 그렇다고 매우 귀하진 또 않거든요. 그리고 기업 경영과 경제 전문성은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 전 총리는 기업인 경력뿐만 아니라 이 노무현 정부 때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었거든요. 이 산자부는 경제부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면은 경제 전문가로 좀 인정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대선 행보를 본격화한 모양새인데요. 이 대선 주자 지지도도 조금씩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혁신 경제로 전환하려면 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이 말을 하면서 지식재산처라는 새로운 기구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그 정세균 전 총리의 페이스북에서 그런 걸 본 것 같습니다.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혁신금융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와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정치권에서 단연 경제 이론에 가장 정통한 인물로 꼽힙니다. 경제를 전공했고 경제학 박사고 KDI 연구원을 지냈던 그야말로 경제학자입니다. 유 전 의원도 다음 대선을 마지막 정치 도전이라고 한 만큼 점차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 발언 가운데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경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는 것이 다음 정부의 국가 전략이 돼야 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반도체, 휴대폰, 전기차의 혁신 인재만이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와 소득이 생기고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현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늘리는 문제인식 해법은 혁신을 가로막고 나라를 망치는 길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내놨습니다. 기본소득이나 청년에게 1억 원씩 주는 퍼주기 포퓰리즘으로는 나라를 살릴 수 없다. 그 기본소득은 이제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를 이제 저격한 거고, 그리고 또 청년에게 1억 원 준다. 이거는 또 정세균 전 총리가 한 말을 또 저격한 건데, 어쨌든 그 여권의 대선 주자들의 그 움직임에 굉장히 강한 비판을 내놓았네요. 다음으로 김동연 전 부총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김 전 부총리는 30년 넘는 경제 관료를 지낸 인물입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중용됐을 만큼 능력을 인정받았죠. 작년 저희 방송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를 소개한 적이 있었죠. 이때 저희가 이 김 전 부총리의 흑수저 성공 스토리, 그리고 뛰어난 공감 능력, 그리고 중도 외연 확장성, 이런 강점 덕분에 대선 주자와 서울시장 후보 등으로 단골로 거명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었죠. 실제로 지난 그 재보선 때 박영선 민주당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김 전 부총리에게 민주당 후보로 좀 나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 전 부총리가 물론 이제 고사를 했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국무총리직도 제안받았는데 이제 고사했다. 뭐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재보선 때 야권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명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안으로 야권 대선 주자 플랜 B로 거론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김 전 부총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소문도 있고요. 그러고 보면은 여야 모두에서 이 김 전 부총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김 전 부총리가 여권에서 나올지, 아니면 야권에서 나올지, 아니면 제3지대에서 나올지, 아니면 아예 안 나올지, 뭐 이런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래서 더 매력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희가 그 다음 대선에서 경제 전문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후보는 누가 있을까 뭐 좀 살펴봤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정세균 전 총리는 실물 경제에서 좀 강점이 있는 것 같고, 유승민 전 의원은 경제 이론, 지식, 뭐 경제학을 전공한 그런 강점이 있고, 김동연 전 부총리는 경제 정책을 실제로 운영해봤던 이런 경험에 확실한 강점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은 이 경제 전문가, 뭐 경제학자다, 뭐 이랬다고 해서 집권에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경제를 잘 알면은 정치도 잘할 거다, 뭐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제통이다, 경제를 잘한다고 해서 과연 그 대선 주자로 도전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여기에 좀 회의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경제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사람은 기업인 출신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인을 경제 전문가로 연결하는 게 타당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반론도 많이 있죠. 네, 그렇죠. 근데 하지만 좀 분명한 거는 그때의 시대 상황에 그러한 그 이미지를 잘 투영해서 전략적으로 성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경제를 정말 살려낼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최대한 끌어올린 거죠. 현대건설에서 중동건설의 신화를 쓴 장본인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현장에서 발로 뛴 그 경제인의 이미지를 최대한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기업을 잘 이끌었으니까, 그러니까 국가도 잘 이끌 거다, 이렇게 막연히 기대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들을 좀 저희들이 좀 잘 따져봐야 될 텐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고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가 좀 어떻게 나타나나요? 마침 최근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경제 전문가인 에마누엘 마크롱과 마리오 드라기가 각각 대통령과 총리를 맡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대통령제 국가고요. 이탈리아는 대통령이 따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총리가 내각 수반이기 때문에 총리가 실질적으로 정부를 운영합니다. 그 마크론 대통령은 저희가 그 제3지대 집권 뭐 이 얘기를 좀 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론 대통령은 이제 경제 관료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투자금융 분야에서도 일했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그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그리고 경제산업부 장관, 뭐 이런 것들을 지낸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 달 전에 이탈리아 총리가 된 마리오 드라기는 유럽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그 인물이죠. 그 외국 소식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드라기 총리는 여전히 유럽 중앙은행 총재였던 사람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을 텐데요. 별명 중에 게임 캐릭터인 슈퍼 마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리오 드라기의 총리의 이름엔 마리오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슈퍼 마리오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거죠. 이른바 유로존 크라이시스, 유럽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양적 완화를 추진하면서 유럽을 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 드라기 총리의 경력을 보면 경제학자로서 교수를 지내기도 했고요, 경제 관료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투자금융회사에서 일한 적도 있고,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했습니다. 정말 그 경제, 금융 분야에서는 좀 세계적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총리가 된 뒤에는 이탈리아에서 대규모 경제 부양책을 추진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공을 제대로 살리고 있는 셈이죠. 드라기 취임 전에 이탈리아는 여러모로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드라기 총리는 선거를 통해서 내각을 장악한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드라기 총리는 이탈리아 현재 대통령인 세르지오 마타렐라의 요청을 받고 총리직을 수락한 건데요. 이탈리아 정치 제도의 좀 특이한 점입니다. 다른 내각제 국가들은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를 맡잖아요. 물론 이탈리아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이 아니더라도 내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다른 내각제 국가들과는 다른 점이죠. 총리와 장관 모두 의원일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상원과 하원, 양원이 동의를 해서 이 내각이 구성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보면 드라기 총리 사례는 일반적인 그 내각제 국가에서 다수 의석을 찾거나 아니면 연정을 통해 가지고 내각을 구성했다기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에서처럼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이제 국회에서 인준받는 뭐 이거하고 좀 비슷하겠네요. 지금까지 저희들은 그 경제가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은 정말 함께 부각될 수 있는 경제 전문가, 경제통 이런 인물은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해외에서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집권한 사례가 있는지 뭐 이것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요. 아직은 저희들이 언급한 인물들이 그 한 자릿수 지지대로 박스권을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제 경제적 이슈가 더 부각되면서 이 인물들이 어떤 경제 정책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또 부각될 수 있을지 저희들이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널 후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